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얼마 전 GTP 3.5 버전에 의한 챗GPT와 함께 고혈압 학술 토론을 하는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GTP 3.5 버전의 챗GPT는 개론적인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수준이 있는 대답을 주었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 논문을 밝히라고 했을 때 제대로 그 근거 논문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었는데요. 며칠 전 GTP4에 의한 챗GPT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GTP4에 의한 새로운 버전의 챗GPT와 함께 고혈압 학술 토론을 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진단 기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은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40에 90 이상이지만은 2017년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는 130에 80 이상을 새로운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챗GPT는 비교적 정확하게 미국 심장병학회에서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 그리고 120에 80 이상을 엘리베이티드 블러드 프레셔로 정의하였다는 것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런 지침이 과거에는 정상 또는 프리하이퍼텐전에 속하는 프리하이퍼텐전에 속하는 혈압 환자군도 결과적으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여 있다는 것을 근거로 새로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과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인 나이나 젠더, 피지컬 액티비티, 오버롤 헬스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Several large clinical trial이나 observational study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스프린트 트라이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트라이얼은 철저한 혈압 조절을 하는 120 미만으로 조절한 군과 전통적인 혈압 조절을 하는 140 미만으로 조절하는 군으로 나누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봤는데요. 120 미만으로 조절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이 더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코드 BP 트라이얼과 호프3 트라이얼, 어컴플리시 트라이얼도 더 철저하게 혈압 조절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130 미만으로 혈압 조절이 되는 경우 하트 어택이나 스트로크, 카디악 데스, 올코즈 데스 같은 것이 더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비던스를 근거로 미국 심장병학회에서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프린트 트라이얼이나 컨버리지 트라이얼의 사이테이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프린트 트라이얼의 사이테이션 DOI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프린트 트라이얼의 DOI를 잘 찾아서 설명해 줬습니다. 어컴플리시 트라이얼의 DOI를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컴플리시 트라이얼의 DOI가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내용 중에서 좀 고려가 필요한 것은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더 보였다고 증명한 RCT로는 사실 스프린트 트라이얼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외에 어코드 BP 트라이얼은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조절을 120 미만으로 했지만은 어코드 BP 트라이얼 결과는 120 미만으로 조절한 군이나 140 미만으로 조절한 군이나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스트로크만 조금 감소하는 결과가 보여졌기 때문에 어코드 BP 트라이얼의 결론은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호프3 트라이얼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중등도 위험도인 사람을 대상으로 칸데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혈압약을 줬는데 최종 연구 결과 143 미만 인군에서는 칸데사탄 중심으로 한 혈압약을 쓰나 안 쓰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효과가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143을 넘는 군에서는 칸데사탄 중심의 혈압약을 복용한 군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보였기 때문에 또 결국 엄밀하게 보면 이것도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컴플리시 트라이얼은 보혈압 컨비네이션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본 것인데 AC 이니비터 플러스 C12 복합제가 AC 이니비터 플러스 다이아자이드 복합제보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일 RCT로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스프린트 트라이얼밖에 없었고 어코드 BP 트라이얼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호프3 트라이얼도 140 미만인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더하는 것이 특별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코드 BP와 호프3는 아예 답이 틀렸습니다. 어컴플리시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후속 연구에서 13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후속 연구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코드 BP와 호프3는 확실하게 틀린 게 맞습니다. 일단 아주 유명한 연구인 스프린트 트라이얼과 어컴플리시 트라이얼의 DOI와 사이테이션 정보는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어컴플리시 트라이얼이 어떤 트라이얼인지 제대로 잘 설명해 줬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논점으로 제일 중요한 근거인 스프린트 트라이얼이 결과적으로는 이전 연구와는 다른 혈압 측정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프린트 연구만 가지고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스프린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혈압 측정 방법 대신에 AOBP라는 특별한 혈압 측정법을 사용했습니다. AOBP는 환자가 혼자 있는 조용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5분 이상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한 AOBP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혈압 측정법에 비해서 낮게 측정되고 낮게 측정되는 정도는 7에서 10 정도 낮게 측정되거나 크게는 15 정도 더 낮게 측정된다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챗GPT는 스프린트 연구가 AOBP 방법을 썼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클리닉에서는 혈압 측정할 때 맥박을 청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해왔지만은 스프린트 트라이얼에서는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바이어스를 줄이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동 혈압계 측정 방법은 다른 연구 시작 전에 충분하게 밸리데이션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스프린트 측정법에서 사용한 혈압 측정법이 다른 연구와 다르긴 하지만은 스프린트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밸리데이션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Similar method to measure blood pressure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대규모 RCT 중에서 AOBP 방법을 사용한 대규모 RCT는 스프린트 연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지 않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OBP 방법이 다른 전통적인 연구 혈압 측정 방법보다 혈압이 더 낮게 측정된다라고 다시 정보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AOBP 방법으로 측정하게 되면 화이트 코트 이펙트가 사라지게 되고 그 외에 5분 이상 충분하게 안정을 취한 다음 3번 측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혈압이 낮게 측정됩니다. 챗GPT는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 아나리시스에서 AOBP 메저먼트가 5.6 기존의 전통적인 혈압 측정법보다 5.6 정도 낮게 측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5.6 정도 낮게 측정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마이어스의 AOBP 관련된 마이어스가 쓴 AOBP 관련 메타아나리시스나 아티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확한 레퍼런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OI 정보는 맞지 않습니다. 001 예, DOI 정보는 맞지 않고요. CMID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MID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PMID 정보도 예, 엉뚱한 PMID 번호를 줬습니다. 네, 이것은 제대로 아주 틀린 번호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AOBP 방법과 전통적인 혈압 측정법을 비교한 논문들은 잘 찾아보면 상당히 많고 거기에 혈압 측정법에 대한 대가가 마이어스입니다. 마이어스가 썼던 논문들 중에 몇 개별 논문 중에서 AOBP 방법과 전통적인 혈압 측정법이 차이가 5.6 정도 나타나는 논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연구 결과 AOBP 방법과 오피스 BP 간의 혈압 차이는 7에서 10, 많게는 15까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5.6이라고 한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했거나 오류가 있는 지식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레퍼런스로 보여준 내용은 DOI와 PMID 정보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디안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 2019년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카나디안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는 아니고 카나디안 패밀리 피지션이고 마틴 마이어스는 AOBP 방법의 그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네, 그래서 AOPP 방법에 대한 레퍼런스는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내용들에 보면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스프린트 연구 외에 다른 많은 관찰 연구들이나 다른 논문들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새로 만들어진 ACC 고혈압 진단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는 스프린트 연구고, 다른 대부분의 연구들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거나 아니면은 RCT의 후속 연구들입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연구가 거의 유일하면서도 제일 강력한 단일 연구인데요. 챗GPT도 스프린트 연구가 키 스터디인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외에 스프린트, 어컴플리시티, 벨리시, 호프3 트라이얼 같은 다른 RCT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컴플리시티 트라이얼은 ACE 이니비터 CCB 복합제가 ACE 이니비터 다이아자이드 복합제보다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혈관 기질환 발생률이 더 낮았다는 RCT입니다. 그리고 호프3 트라이얼도 심혈관 기질환 중등도 위험군을 대상으로 칸데사탄 베이스드 혈압약을 줬을 때 143 이상인 군에서는 심혈관 기질환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은 그보다 낮은 군에서는 심혈관 기질환 예방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근거 논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준 대답은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대답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자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반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펄스트라인 고혈압 약으로 뭐가 제일 좋으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펄스트라인 고혈압으로 뭐가 제일 좋으냐에 대한 답이 나온 것은 JNC7밖에 없습니다. JNC7은 벌써 발표된 지 상당히 오래된 진료 지침인데요. 그때 결론은 컴펠링 인디케이션이 없으면은 다이자이드 다이ure틱스를 퍼스트 초이스로 쓰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었고,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긴 근거는 올해 스터디였습니다. 올해 스터디에서 값싼 다이자이드와 CCB, AC 이니비터를 비교했는데, 값싼 다이자이드와 CCB, AC 이니비터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유사하고, 다이자이드가 심부전 예방 효과는 더 좋았고, 스트로크 예방 효과도 AC 이니비터보다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혈압 약제의 퍼스트 초이스로서 컴펠링 인디케이션이 없으면은 다이자이드를 쓰자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2017년 미국 심장병학회 지침에서는 다이자이드 다이렉티스를 프리퍼드 퍼스트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이라고 딱 부러지게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JNC7 지침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다이자이드 다이렉티스가 여전히 컴펠링 인디케이션, 예를 들면 하트 페일러나 관상동맥 질환이라면 AC미터나 ARB, 스트로크를 알았다면 CCB, 이런 컴펠링 인디케이션이 없다면 좋은 초이스이긴 하지만은 2017년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 다이자이드 다이렉티스를 프리퍼드 퍼스트라인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혈압 약물은 환자가 갖고 있는 심혈관 기질환 위험 요인이나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답도 상당히 틀린 대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싱글 필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진료 지침에서는 처음 고혈압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처음 BP가 160에 100 이상으로 상당히 혈압이 높을 때 싱글필 컴비네이션 복합 약제를 처음부터 쓸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은 최근 진료 지침은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서 싱글필 컴비네이션을 퍼스트 라인으로 권고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싱글필 컴비네이션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하지만은 싱글필 컴비네이션 테라피가 환자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건강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노쇠한 노인이라든가 혈압이 조금밖에 높지 않은 경우라든가 할 때는 싱글필 컴비네이션이 아니라 여전히 단독 약제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싱글필 컴비네이션을 처음부터 쓰는 쪽으로 대부분 권고하고 있고, 그것은 처음부터 혈압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니셜 안티하이퍼텐션 테라피를 싱글 에이전트로 하라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60에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싱글필 컴비네이션을 처음부터 쓰도록 하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싱글필 컴비네이션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이나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준 대답도 그렇게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싱글필 컴비네이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단일 제재를 하는 게 좋다. 동반 질환이 이것은 레날 임페어먼트, 하트 페일리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약물 처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에도 약을 조심스럽게 쓸 필요가 있다. 도즈 타이트레이션이 필요할 때도 그렇다.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도 그렇다 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사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쓸데없는 말입니다. 완전히 쓸데없는 말을 해놨고요. 처음 진단된 고혈압 환자라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거나 이미 혈압이 160에 100 이상이면 싱글필 컴비네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가 있거나 한 경우 같으면은 환자의 콩팥 기능이나 혈압에 따라서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한 복합 약물, 여러 가지 약물을 가능한 조기에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즈 타이트레이션은 최근 싱글필 컴비네이션의 제재들이 아주 다양해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싱글필 컴비네이션이 코스트나 어드어런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싱글필 컴비네이션 may not be cost effective라고 적어놓은 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의 학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깊게 토의를 해봤는데요. GTP4에 의한 새로운 챗 GPT도 이전 버전보다 약간 향상된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퍼런스를 비교적 이전 버전보다는 조금 좋게 좀 더 정확성 있게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잘못된 레퍼런스와 레퍼런스 사이테이션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몇몇 대답은 그럴싸하게 적어 놓기는 했지만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몇몇 대답은 완전히 틀린 말도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질문, 단편적인 몇 개의 질문만으로 완전히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여전히 챗 GPT-4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장점만 잘 살리고 한계점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